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법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라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어디서 가지고 와서 요 앞에 이제 뭐 바퀴하고 보닛하고 이런 거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정도의 라인을 스페이스X가 한번 꾸려 보겠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11월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2개 하고요, 디스플레이 소식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왜 SK하이닉스 특례법인가? 이번 주에 KBS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되게 좀 논란이 됐었죠.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SK 공장에 자금기를 터주나, SK에서 정부에다가 좀 제안을 한 게 있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고 거기에 4개의 반도체 팹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반도체 팹 하나에 수십조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4개를 다 지으려고 그러면 100조 이상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체 조달을 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니 자금 조달을 잘 할 수 있게 좀 몇 가지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재원 조달을 위한 특례법이고 그 특례법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럼 지금 공정거래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18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보유할 시에, 그러니까 증손자회사를 보유할 시에는 반드시 지분 100%를 소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하면 뭐 주 LG, 주 SK, 주 두산, 아니면 무슨 홀딩스, 무슨 홀딩 이렇게 내가 직접 무슨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자회사들을 거느리면서 그 자회사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회사를 보통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들은 보통 뭐 자회사들이 최소 2개 이상,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회사들도 또 하나의 자회사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그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자회사니까 손자회사죠. 손자회사가 또 자회사를 가질 때는, 그러니까 증손자회사를 만들 때는 손자회사 네가 지분 100%를 보유해라,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18조에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든 이유가, 이런 규정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증손자회사가 또 고손자회사 만들고 고손자회사가 또 자회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출자고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애초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출자구조를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열사의 위기가 다른 계열사로 전파되지 않게끔 하는 이 지주회사의 설립 취지가 되게 무색해지기 때문에, 야, 인간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면 손자회사까지만 만들고 증손자부터는 웬만하면 만들지 마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현실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 SK가 있고요, 주 SK 밑에 자회사로 SK 스퀘어하고 이노베이션하고 SKC하고 뭐 여러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지금 SK 그룹 안에 어디에 편제가 되어 있느냐? SK 스퀘어의 자회사, 그러니까 주 SK 입장에서 보면 손자회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주 SK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이 앞에서 보셨던 공정거래법 18조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어떤 자회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분 100%를 소유를 해야 됩니다. SK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돈이 제일 많을 텐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해외 뭐 계열사를 산다든지 자산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00%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투자 활동에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죠.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듦에 있어서 대단한 자본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SK 하이닉스 단독에 투자를 해야 되나, 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K가 정부에 제안한 게 뭐냐면,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자회사를 가질 때 100% 지분을 가져야 된다는 그 공정거래법만 없으면, 혹은 그 규정을 좀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100%가 아니고 우리가 50%만 가져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특수 목적 법인을 자회사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분 50%만 되고 나머지 50%는 FI를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투자를 유치를 해서 뭐 경영권 간섭 이런 거 없이, 야, 너네는 돈만 내, 여기서 어떤 수익이 얻어지면 너희한테 수익을 쉐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본을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돈을 절반만 내고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부담이 경감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는 거고, 왜냐면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지분 100% 가질 거면 SPC를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완화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법의 이제 특례법의 이름을 반도체 재원 조달을 위한 특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만 그게 규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여러 재벌 계열사들 중에서 손자회사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나? 손자회사가 반도체 회사를 하는 회사? SK하이닉스 하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손자회사 요 두 개의 키워드를 만족하는 데가 SK그룹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여러 공동체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SK그룹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고쳐주는 게 맞나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를 가질 때 지분율 100%로 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18조는 애초에 설립 취지 자체가 너무나 긴 출자 구조를 가지지 마라. 증손자 밑에 고손자 회사 만들고 그 밑에 다른 회사 만들고 계속 이렇게 길어지는 출자 고리를 만들지 않음으로 해서 지주회사 설립 취지를 좀 온전하게 지키라는 차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지분율 제한 50%로 내려준다? 그러면 증손자 회사를 좀 여러 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지주회사제 자체의 설립 취지를 좀 무색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에서는 이날 이 KBS에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론을 이제 꺼내 들기도 했고 이게 근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진짜 자금 부담이 돼서 자본 조달을 해야 된다, 외부로부터 좀 많은 돈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회사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우리 증자해서 재원 조달을 할래요 라고 하면 누가 욕하겠어요? 그거 어차피 다 반도체 투자로 들어가는 거 다들 알 텐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투자를 하려 그러면 SK 스퀘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 SK의 중간 지주회사죠. 이 SK 스퀘어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내야 되겠죠. 일단 증자하는 만큼의 이 지분율만큼 따라가야 되겠죠. 지금 지분율이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을 못 내겠어? 그러면 이 지분율이 희석되는 거죠.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아, 자본 조달은 하고 싶은데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이 떨어지는 건 내가 못 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요 밑에다가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법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과연 될까요?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페이스X가 자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해 한 5월, 6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밑에 이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테슬라가 이제 가장 유명하고, 이제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 쏘는 이 스페이스X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건 별개 회사입니다. 두 개 이제 지분 관계는 없고 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 산하에 있다는 공통점만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스페이스X가 자체 칩을 짓고 있고 2026년도에 램프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텍사스에 공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나 아니면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몇 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만의 이제 거밍치라고 대단한 애널리스트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이 자기 나름의 이제 해석을 내놨는데,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쏘던 회사가 갑자기 웬 자체 반도체 공장이냐, 그게 가당키나 하겠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취재를 해봤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비롯해서 해외 반도체 공장에서 계속 칩을 가져오는 게 좀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TSMC나 다른 이제 패키지 회사에 맡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반도체 공장을 가지려고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R&D 지원 및 생산 유연성이 부족하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리 계약을 하기도 했지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TSMC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 봐요. 근데 그쪽에서 잘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테슬라나 아니면 스페이스X처럼 이런 회사들 굉장히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TSMC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또 중요한 고객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TSMC의 가장 큰 매출을 가지고 오는 회사는 총 5개인데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미디어텍 요 5개입니다. 요 5개 회사가 거의 70-80% 이상 매출을 일으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회사들이 20-30%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등회급이죠.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조차도 그렇게 TSMC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회사는 아니라서 일단 납기가 본인들 생각하고 좀 다르게 할당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R&D하고 생산 유연성에 대해서 지원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 담당자,
우리 회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서 일의 진행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나 스페이스X 입장에서 보면 TSMC에서 우리를 담당하는 저 직원이 TSMC 안에서 어느 그레이드의 직원인가,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거의 에이스급이 붙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는 또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매출 관점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회사에 가장 똑똑한 직원을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그거보다 좀 낮은 직원을 배치를 하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스페이스X가 자체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기사에는 항상 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말이 따라 붙거든요. 이거 반도체 이제 후공정 기술이라는 건 이제 저희 채널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고, 그리고 그 기판 사이즈를 700 x 700, 거의 세계 최대 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옵니다.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건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는 굉장히 좀 진보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원래는 반도체를 우리가 패키지, 후공정을 한다고 하면 칩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다가 PCB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걸 몰딩을 치면, 그러니까 이게 보호막을 만들면 이제 패키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칩을 가져와서 이 밑에 이제 PCB 역할을 하는 RDL층을 직접 만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PCB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만들고 그 위에 몰딩을 친다. 근데 요 이루어지는 공정 자체를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패널 위에서, 직사각형 패널 위에 칩을 촘촘촘촘촘 놔두고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효율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기판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하고, 이 스페이스X는 거의 700 x 700으로 지금 이 그림보다 더 크다는 거죠. 훨씬 더 크게 만들 거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그래 이게 굉장히 진보된 패키지 기술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 로직 칩을, 우리가 반도체 칩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는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지, 결국 우리가 뭐 3나노니 5나노니 7나노니 뭐 EUV니 뭐 이런 거가 들어가는 아주 선단 노드가 필요한 그 기술은 아니고 그 바깥에 대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요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을 거고요. 핵심이라고 보면 엔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변속기, 트랜스미션이 있죠.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어디서 가지고 와서 요 앞에 이제 뭐 바퀴하고 그릴하고 보닛하고 이런 거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정도의 라인을 스페이스X가 한번 꾸려 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 반도체 자체 공장 만든다고 그러면서 뭐 껍데기만 만드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도체를 직접 생산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스페이스X나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죠.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테슬라가 뭐 기가 팩토리 만들면서 그 안에 배터리 팩 공정 만들고 셀 공정 만들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긴 하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거하고 반도체 칩 선단 노드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라도 이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좋아한다는 HMO 디스플레이는 뭔가? 이번 주에 전자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애플이 차세대 TFT로 고이동도 옥사이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고이동도 옥사이드를 우리가 HMO라고 하거든요. 하이 모빌리티 옥사이드 이렇게 보통 쓰는데, 이 HMO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애플이 OLED 많이 썼었잖아요. 이 OLED를 많이 썼었는데 이 OLED에 여러 이제 기술 갈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새로운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보면 LCD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레도스, 올레도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크게 보면 프런트 플레인, 그러니까 전판하고 백 플레인, 후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과자 중에서 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산도도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잼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크래커와 아래에 있는 크래커로 나눠지죠.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도 위판, 아래판으로 나눠지는데 그 경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O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경계가 나눠지고, 이 앞에가 이제 프런트 플레인이라고 하고, 이 TFT 이 부분을 이제 백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조달한다는 이 HMO는 이 백 플레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백 플레인이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에서 얼마나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빠른 화면을 동작시킬 수 있는가, 또는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느냐 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 또 비유를 드렸지만, 자동차로 보면 엔진하고 변속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이 백플레인이고요.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사람하고 직접 맞닿는 부분이 이 프론트 플레인 부분인데, 둘 다 중요하긴 하죠.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애플은 지금 이 HMO 관점에서 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HMO가 포함되는
보면은 이 TFT 백플레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초창기에는 대부분 이 아모포스 실리콘, 그러니까 비정질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백플레인을 썼었습니다. 이걸 쓰다가 이 고화질이 필요한 화면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일단 LTPS, 저온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기술이 오면서 좀 더 좁은 화면에서도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이 조달한다고 하는 HMO 같은 경우에는 요 놈도 아니고 요 놈도 아니고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사이드 TFT의 한 종류가 이제 HMO가 되는 건데, 이 기술의 특징은 일단 성능은 비정질 실리콘보다는 좀 좋고요, LTPS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신에 LTPS보다는 싸게 만들 수 있고요, 아모포스 실리콘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특성이 이 아모포스 실리콘하고 LTPS의 이 사이 중간쯤 어딘가에 되는 기술인 거거든요. 이 디스플레이용 TFT라는 것도 결국에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자이동 속도가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옥사이드 TFT의 전자이동 속도가 5에서 20 요 사이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이고 80에서 150이니까 진짜 요 사이가 맞죠. 요 사이가 맞는데 이거를 좀 한 2배 정도 높여서 한 40 정도 구현하는 게 목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 정도 구현을 해서 좀 싸게 LTPS만큼 버금가는 한번 고화질의 화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HMO의 목표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평면에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자이동도, 그러니까 화면의 품질 측면에서 보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LTPS나 LTPO가 가장 좋습니다. 이 두 개 기술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설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 투자 효율이 떨어진다. 대신에 아모포스 실리콘이나 옥사이드, HMO 같은 경우에는 전자이동도는 좀 떨어져요. 확실히 좀 떨어지죠. 대신에 설비 투자 효율이 굉장히 높다. 거의 이 HMO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모포스 실리콘에서 큰 변화 없이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투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좁은 화면에서 고화질로 구현하는데 높은 전자이동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맥북 같은 IT 화면은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화면이 좀 크죠. 좁은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높은 전자이동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HMO에서도 적당하게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HMO를 이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면은 저희가 채널 오픈한 지 딱 1년 됐는데, 채널 오픈하고 가급적이면 매주 업데이트 하는 거를 원칙을 지켜왔거든요. 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업데이트를 해왔는데, 이번 주에는 독감을 걸리는 바람에 사실 금요일 토요일까지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만들어 놓고도 녹화를 못 뜨고 있다가 일요일 되니까 좀 괜찮아져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편집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게 월요일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주에는 일요일까지 하나도 동영상이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건강관리 좀 더 잘해서 다가오는 1년 동안에는 업데이트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